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우드워커입니다. 오늘은 목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목공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가구를 만들거나 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재 종류, 등급, 판매 단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재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이런저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목재 종류나 등급, 판매 단위랑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 목재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가구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이 목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를 알려면 우선 우리가 구하는 목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략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무에서 목재를 얻는 전통적이면서 기본적인 방식은 나무를 베서 통나무를 얻고 이 통나무를 널빤지 형태로 켜는 겁니다. 이렇게 얻은 목재가 제제목인데요. 나무를 베고 통나무를 켜서 제제목을 얻은 다음에 그걸로 가구 제작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프랭크 밀러 럼버라는 목재 회사의 유튜브 영상인데요. 통나무를 어떻게 가공해서 제제목을 얻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트럭이 벌목장에서 통나무를 옮겨와서 야적장에 쌓아두면 포크로더라는 중장비로 통나무를 옮겨서 제재기에 넣어줍니다. 제재기는 먼저 통나무 껍질을 벗긴 다음에 재단하는 곳으로 옮겨요. 기계가 레이저로 통나무를 스캔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목재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고 자릅니다. 이렇게 널빤지 같은 제제목이 나오면 양끝을 다듬어 길이를 맞춘 다음에 묶음 단위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국내 목재 시장에 유통되는 많은 가구용 목재들이 이렇게 번들 단위로 묶여져서 북미나 유럽에서 수입되고 있어요. 나무는 천연 자원이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커지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도 어느 정도 있어야 산소를 만들고 산사태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예방해주기 때문에 나무가 쓸 만큼 컸다고 해서 모두 베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 몇백 년 동안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늘고 목재 수요도 같이 늘었죠. 이때 증가하는 목재 수요를 제제목으로만 공급하려고 했으면 아마 목재 자원이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면서 목재 자원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고 합판, 코어 합판, MDF, 파티클 보드 같은 다양한 목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목재 시장에는 여러 형태의 목재가 유통되고 있는 것인데요. 크게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갖는 원목과 인위적인 가공으로 만들어진 인공 목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원목은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하드우드와 소프트우드로 구분할 수 있고 다수의 인위적 가공은 가해졌지만 목재 본연의 성질은 유지하고 있는 집성목과 무늬목도 원목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공목재는 엔지니어드 우드, 매뉴팩처드 우드, 맨메이드 보드 이런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공목재가 합판, MDF, 파티클 보드 등이에요. 이 인공목재는 폐목재나 그러니까 쓰레기로 버려질 목재라는 거죠. 폐목재나 원목 가공 시 발생하는 나무 조각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원을 보존하는데 목재 자원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가격도 저렴하면서 자연적으로는 얻기 어려운 넓은 폭의 판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원목은 습도에 따라서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성질이 있어서 가구를 만들 때 이런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인공목재는 원목에 비해 치수가 거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결한 구조로 가구를 만들 수 있죠. 이 역시 대단한 장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목재 종류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처음 말씀드릴 것은 원목입니다. 원목이라는 것은 원래 그대로의 목재를 말하는 거죠. 즉 통나무를 얻은 후 크기를 조절하거나 건조 처리하는 작업 말고는 어떤 인위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목재를 말합니다. 원목은 자연 그대로의 목재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습도에 따라서 수축 팽창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일정 너비 이상 넓은 판재를 얻기 어렵습니다.
뭐 얻기 불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하다기보단 어느 정도 이상 되는 폭을 얻으려면 두꺼운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그런 나무 자체가 흔하질 않죠. 흔하지 않다는 거는 희소하다는 것이고, 희소한 것은 가격적으로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뭐 어떤 가구를 만들거나 할 때 비용을 고려를 해보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목재라는 겁니다. 원목의 넓은 원목은요. 어쨌든 원목을 이용해 가구를 만들 때는 보통 제재목, 영어로는 썬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제재목을 이용하는데요. 이 제재를 하는 방식, 패턴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어떤 결과물의 나뭇결 모양과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제재 방식으로는 플레인손, 쿼터손, 리프트손 등 세 가지가 있는데요. 플레인손은 플랫손이라고도 하고, 나이테에 접한 면과 나이테를 원으로 봤을 때 그 원에 접한 면과 평행하게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제재목은 이 방식으로 잘려지고, 플레인손 방식으로 제재된 판재는 그 판의 앞면 또는 뒷면, 그러니까 넓은 면에 무늬가 포물선 모양으로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무늬결 판재 또는 판목이라고 합니다. 쿼터손 판재는 나이테와 판재의 넓은 면이 이루는 각도가, 판재 끝부분에 나이테가 있는데요. 그 끝부분에 보이는 나이테와 판재의 넓은 면이 이루는 각도가 60도에서 90도가 되게 제재한 판재인데요. 넓은 면에 길이 방향으로 곱게 이어진 나뭇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고등결 또는 정목이라고 합니다. 쿼터손 판재는 우선 통나무를 4등분한 다음 4등분한 절단면을 번갈아 가면서 잘라내 얻을 수 있어요. 제재목은 제재 후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쿼터손은 플레인손에 비해서 변형이나 치수 변화가 적어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고급 가구나 악기 같은 것에 쓰이거든요. 근데 이 고등결 판재는 넓은 판재를 얻기 힘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4등분을 하고 시작하니까요. 제재 과정에서 버려지는 목재들이 많아서 무늬결 판재에 비해서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리프트손은 판재의 넓은 면과 나이테가 이루는 각도가 30도에서 60도 사이인 걸 말하는데요. 이 쿼터손 방식 제재목에서는 나무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그 영양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는 레이 플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이 플렉이 쿼터손 방식으로 제재를 했을 때 눈에 띄게 돼요. 근데 이 뭐 레드오크나 뭐 이런 오크류의 나무에서는 이게 굉장히 눈에 잘 띄고,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보기 싫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변형이 없는 그런 고등결의 목재를 원하지만 레이 플렉이 드러나는 그런 건 싫다. 그러면 이 리프트손 방식으로 제재를 한 제재목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리프트손은 한 그루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엄청 적기 때문에 쿼터손 판재보다도 가격이 높습니다. 뭐 이나 저나 국내에서 수입된 제재목 대부분은 플레인손 방식이라 쿼터손이나 리프트손을 개인 제작자가 구하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드우드는 원목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원목이 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수종에 따라서 하드우드냐 소프트우드냐 이렇게 나뉜다는 건데, 하드우드는 원목의 한 종류고 목질이 단단하고 무거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화렵수가 하드우드인데요. 질감이 견고하고 치밀한 느낌을 주면서 무늬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가구재로 각광받고 있죠. 그런데 사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느리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수량이 풍부하진 않아요. 수량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요. 국내 유통되는 가구용 하드우드는 대부분 북미에서 수입이 돼요. 북미산 수입 제재목이고 거의 플레인손이다라는 거죠.
수종은 레드오크, 화이트오크, 비치, 애쉬, 메이플, 월넛 등을 주로 찾아볼 수 있고 비치는 유럽산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참죽, 느티, 단풍나무, 다름나무 같은 국산 나무들도 있어요. 국산 하드우드들도 있는데 수입 제목에 비해서는 유통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나무를 찾아서 쓰시는 분들이 그 전통 가구 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이런 것들을 뭐랄까요, 수량을 확보해 놓는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의 목공을 하시는 분들이 구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드우드에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재는 천연자원입니다. 수량이 한정돼 있고 크기가 큰 것일수록 가치가 있어요. 비싸요. 그 다이아몬드를 예로 들어보면 다이아몬드를 감정할 때 몇 캐럿이냐, 즉 얼마나 무거운가도 중요하고 그리고 색상이라든지 투명도도 함께 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얼마나 깨끗하냐, 이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목재도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천연 자원으로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넓은 판재를 얻을 수 있냐, 그리고 얼마나 깨끗하냐, 그 옹이라든지 벌레 먹은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흠집이 없이 얼마나 그 나무의 깨끗한 면만 있느냐를 기준으로 상품이 있고 하품이 있어요. 이 가구용 하드우드가 북미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도 북미 기준으로 목재 등급을 기재해요. 북미산 제재목은 NHLA란 단체가 만든 기준, 여기서 NHLA는 내셔널 하드우드 럼버 어소시에이션인데요. 이 NHLA가 만든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데요. 옹이 자국, 벌레 먹은 자국 이런 결함 부분을 빼고 깨끗한 면을 얼마나 넓게 얻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넓은 면이 많이 나오면 높은 등급, 결함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깨끗한 면을 넓게 얻을 수 없으면, 깨끗한 면이 있긴 있는데 작게만 얻을 수 있으면 그건 낮은 등급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가장 높은 등급은 퍼스트 앤 세컨드 FAS라고 하고 이 등급에서는 판재의 양면, 앞뒷면 중에 결함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해도 전체 면적의 최소 83.3% 이상은 깨끗한 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FAS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아래로 이제 얻을 수 있는 깨끗한 면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F1F, Select, 넘버 1 커먼, 넘버 2 A 커먼, 넘버 2 B 커먼, 넘버 3 A 커먼 등으로 등급이 이제 쫙쫙 나눠집니다. 근데 FAS가 무조건 좋냐? 그런 건 아니겠죠. 나는 바깥쪽은 깨끗해야 되지만 안쪽은 예를 들어서 캐비넷을 만들 때 캐비넷에 눈에 보이는 바깥쪽은 깨끗해야 되지만 안쪽은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또 FAS를 구하지 않고 그거 아래 등급을 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용을 아낄 수 있겠죠. 어쨌든 이건 지금 보시는 거는 목재 결함부를 고려해서 등급을 매기는 걸 예시로 들어본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목재가 깨끗한 면이 있기는 한데 깨끗한 면만 잘라냈을 때 크기가 FAS, F1F, 셀렉트가 갖고 있는 최소 기준인 폭 4인치의 길이 5피트 또는 폭 3인치의 길이 7피트에 충족하지 않아서 넘버 1 커먼 등급이 되는 걸 뜻하고 있어요. 하드우드가 뭔지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판매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연필을 내가 24자루를 사야 되는데 타 단위로만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필 한 타가 12자루인 걸 알고 있죠. 한 타가 12자루라는 걸 알아야 내가 필요한 24자루를 얻으려면 2타를 사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단위를 알아야 내가 원하는 목재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재목은 기본적으로 부피 기준으로 판매하는데요. 목재의 부피를 나타내는 전용 단위가 있어요. 제 또는 사이라고 하는데
사인은 일본어라서 점점 쓰는 분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목재상들이 목재를 팔 때 목재 양을 설명하는 단위가 바로 제인데요. 제는 가로 세로가 한 치씩이고 길이가 12자인 목재의 부피를 말해요. 한 치는 약 3cm인데요. 정확히는 30.3mm예요. 한 치는 30.3mm, 한 자는 10치예요. 10치니까 303mm겠죠. 그러면 12자는 3636mm가 됩니다. 목재가 몇 치에 몇 자인지 따져서 계산해도 이 재를 계산해도 되기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미터법 기준으로 길이를 재잖아요. 영미권에서는 피트 단위, 인치 단위로 재지만 우리는 이제 미터 단위로 길이를 재니까 미터 단위로 측정한 값을 가지고 나중에 재로 바꾸는 방법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한 재는 계산을 해보면 한 재는 약 303분의 1 세제곱미터이고 이걸 바꿔 말하면 1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피의 목재가 있으면 그 목재는 약 303재에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목재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입 제재목 두께는 4분의 4인치, 4분의 5인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분의 8인치 정도까지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인치에서 2인치 사이인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길이는 6피트, 9피트 정도예요. 그러니까 6피트가 1800, 약 1800mm, 9피트가 약 2700mm, 2.7m죠. 어쨌든 만일 제가 두께 4분의 4인치에 폭 5인치이고 길이가 6피트 이상 되는 제재목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하드우드를 파는 업체의 인터넷 주문 페이지를 보니까 수량이 재 단위로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주문을 몇 개 할 거냐라고 수량을 결정하는 곳의 단위가 재인 거예요. 한 재를 살래, 두 재를 살래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저는 두께가 1인치, 폭 5인치, 길이가 6피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목재가 길이랑 두께는 어느 정도 정할 수 있거든요. 목재상에서도 인터넷을 할 때도. 그런데 폭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재 단위로 계산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목재의 양을 주문을 해야 되는 건데 1인치, 5인치, 길이 6피트짜리 이상 되는 그 정도 되는 제재목을 구하려면 저는 몇 재나 주문을 해야 될까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두께는 1인치, 미리로 25.4mm이고 폭은 5인치, 127mm이고 길이는 6피트인데 이거는 약 1829mm가 됩니다. 이걸 이대로 계산을 해서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면 0.0254m 곱하기 0.125m 곱하기 1.829m인데 여기에 303을 곱해주면 재 단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값이 약 1.79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 2재는 주문해야 두께 1인치, 폭 5인치, 길이 6피트 정도 되는 목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하드우드는 화렵수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프트우드는 침엽수류의 나무를 뜻합니다. 하드우드에 비해서 엄청 빠르게 자라서 수십 미터까지 크기 때문에 하드우드에 비해서는 조직이 덜 치밀하고 따라서 목질이 연하면서 가벼운 특징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모든 하드우드가 다 단단하고 소프트우드는 다 무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목재의 단단함을 테스트하는 잔카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JANKA 테스트.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잔카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옐로우 서던 파인이라는 침엽수 소프트우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하드우드로 분류되는 마호가니보다 단단합니다. 반대로 발사란 수종이 있는데 이건 화렵수예요. 그러니까 하드우드겠죠. 하지만 잔카 테스트 결과는 모든 수종 중에 가장 무른 것으로 테스트가 되고 있어요.
요컨대 모든 하드우드가 모든 소프트우드에 비해서 무조건 단단하고 무거운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국내 목재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프트우드는 소나무류, 라왕, 구조목 정도인데, 소나무류는 수입 국가에 따라서 미국산이면 미송, 러시아산이면 뭐 소송, 뉴질랜드 같은 뭐 남반구에서 수입되는 거면 뉴송,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 나오면 홍송, 뭐 이런 식으로 원산지에 따라서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라왕은 변형이 적고 단단한 나무인데 문틀에 많이 쓰이고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해요. 구조목은 북미산이 많고 가문비나무, 소나무, 전나무로 만든 건축용 목재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 구조목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 보면 SPF 구조목 이렇게 써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SPF가 뭐냐면 S는 스프러스, 가문비나무를 뜻하고, P는 파인, 소나무를 뜻하고, F는 퍼, FIR, 그러니까 전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SPF는 가문비 나무, 소나무, 전나무로 만든 건축용 목재다라는 거죠. 하드우드는 길이나 두께 등은 어느 정도 고를 수 있어도 폭은 완전 랜덤인데에 비해서 구조목은 폭, 두께, 길이가 완전히 규격화돼 있어요. 구조목은 이름 그대로 목조주택을 건축할 때 골조로 쓰이는 게 주 용도지만, 개중에 표면이 깨끗한 구조목은 가공해서 실내용 가구를 만든다거나 뭐 책장을 만든다거나 책상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목 사이즈는 표기를 2 곱하기 4, 2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표기가 이걸 읽을 때 2x4, 2x6 이렇게 읽어요. 곱하기를 뭐 by 이렇게 읽는 거죠. 뭐 어디서 2x 목재를 샀다 뭐 그러면 그게 구조목을 샀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2x4 구조목의 경우에는 두께가 2인치, 폭이 4인치란 뜻인데요. 길이는 약 3.6m 정도 되는 거고요. 3.6m부터 뭐 6.1m 정도까지 길이는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단면이 여기서 2x4, 2x6는 단면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판매되는 구조재 사이즈는 2x4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두께 38mm이고 폭이 89mm밖에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두께가 2인치면 50mm는 돼야 되고 폭이 4인치면 100mm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구조목은 두께 38mm에 폭이 89mm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2x4라고 붙인 이름 자체가 공칭 치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미널 디멘전이라고 하는데, 제재할 때는 이 공칭 치수대로 제재를 해요. 2인치에 4인치로 제재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건조가 되고 하면서 목재 크기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줄고 약간 뒤틀리고 이런 거를 출하하기 전에 한 번 더 면정리를 하고 나서 출하를 하니까 실제로는 그 2인치, 4인치보다 작은 38mm에 89mm 사이즈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2x6도 당연히 공칭 치수보다는 실제 폭이 작겠죠. 구조목도 등급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2NBTR과 J그레이드예요. 2NBTR은 2등급이거나 2등급 이상의 구조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BTR이 배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2NBTR은 표면에 나무 껍질이 붙어 있거나 옹이가 있거나 일부 표면이 파랗게 물든 청태가 있거나 한 게 보통이에요. 외관이 그렇게 뭐 예쁘지 않아서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노출재로 쓰기는 어렵고, 목조주택 건축을 할 때 뭐 벽이나 천장이나 이런 거 내부 골조를 만들 때 많이 씁니다. J그레이드는 JAS라는 단체가 지정하는 등급인데, JSA 등급은 뭐 J그레이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일본에서 내부 골조용으로 표면 품질이 좋은 구조목을 분류한 등급인데요. 옹이, 피죽, 청태가 거의 없고 가구 제작, 마감재 등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런 구조재를 뜻합니다.
목재 주문 시에 알고 계시면 좋을 용어 중에 S4S, S2S가 있어요. 이 S4S는 Surfaced Four Side의 약어로 제제목의 내면, 그러니까 앞, 뒤, 넓은 면, 앞면, 뒷면 두 개와 좌우, 엣지 두 면, 이렇게 네 면을 대패질을 해서 직육면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제제목이라는 게 정확하게 평평하거나 일정하지 않거든요. 대충 일정한 두께와 일정한 폭을 가진 거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육면체처럼 앞과 뒤에 폭이 똑같고 두께가 똑같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해주는 것이 대패 작업이고, S4S는 제제목의 네 면을 일정하게 가공을 했다. 일정한 두께와 폭으로 가공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사면 대패라고도 하고요. 대패 가공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일반 제제목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대패질을 한 후에 보관이나 배송을 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구매자가 또 그걸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돈은 돈대로 쓰고 작업은 작업대로 또 해야 되는,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되죠. 만약에 나에게 평잡는데 쓰는 수압대패, 자동대패가 있다, 아니면 나는 손대패로 평을 맞출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사면대패 목재를 살 이유는 없겠죠. S2S는 Surfaced Two Side의 약어로 넓은 면 두 면을 대패질했다는 뜻입니다. 뭐 간혹 S3S도 보이긴 하더라고요. S3S는 뭐 그런 거죠. 넓은 면 두 면과 엣지 하나를 대패질을 했다. 네, 그런 겁니다. 집속목은 좁은 폭의 원목 조각들을 접착제로 이어붙여서 만든 판재인데요. 원목이 자연 상태의 목재를 크기만 줄인 거라고 하면 그 기준에서는 집속목이 뭐 엄밀하게는 원목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원목 가구들은 넓은 판이 필요할 때 대부분 좁은 폭의 제제목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접착제로 붙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가구 제작자가 직접 집성을 했냐, 업체가 집성했냐, 뭐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고 집성목 자체가 원목의 질감과 물리적 성질, 수축 팽창 같은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목이라고 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집성목을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나무 조각에 마구리면을 이어붙일 때 판의 넓은 면에서 보이게끔 집성하는 탑핑거 조인트가 있어요. 그 다음 톱니 모양의 접합부가 판재의 옆면에 있는 사이드 핑거 조인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솔리드 집성이라고 해서 긴 판재를 좌우로 이어붙여서 폭만 넓히는 집성 방식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판매되고 있는 원목 식탁을 보면 상판이 주로 이런 솔리드 집성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성목을 구매할 때 유절, 무절 이런 용어도 있는데요. 유절은 옹이가 있다, 무절은 옹이가 없다는 걸 뜻합니다. 아무래도 옹이가 없는 게 보기에 좋고 비싸겠죠. 집성목 중에서 가장 비싼 방식은 무절 솔리드 집성 방식이 되겠죠. 이 사진은 제 작업실에 있는 미성 집성목 자투리를 확대 찍은 건데요. 탑핑거 조인트 방식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원목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제품이 천연 무늬목인데요. 통나무를 아주 얇게 잘라서 MDF나 합판 같은 이런 목재에 붙이면 원목의 질감이나 무늬가 구현되는 판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내부는 합판이고 MDF겠지만 바깥에서 보기에, 만져보고 눈으로 보기에는 뭐 딱 원목 같은 거죠. 이 무늬목도 하드우드, 소프트우드 다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중에 뭐 그 제품 설명, 가구 설명을 보다가 보면 뭐 무늬목, 원목하고 가로 열고 무늬목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제품이 있으면 표면은 원목인데 내부는 원목이 아닌 그런 제품인 거죠. 이 어쨌든 뭐 무늬목 제품의 길이는 합판이 원장 사이즈가 4피트에 8피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합판이라는 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게
폭이 1220mm에 길이 2440mm 정도로 맞춰서 나온다는 것이고요. 이런 합판이나 MDF에 붙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무늬목이니까 무늬목은 합판의 표준 사이즈인 길이 2440보다 더 길게 나와요. 그래서 길이가 한 2500에서 2700mm 정도로 나오고 폭은 약 150에서 350mm 정도로 나옵니다. 두께는 0.2mm 정도로 굉장히 얇은데 이렇게 얇아야만 곡선부에 붙일 때라든지 그리고 무늬목과 무늬목을 서로 이렇게 이어 붙일 때 어색하지 않게 시공이 된다고 하네요. 드디어 인공목재 부분인데요. 인공목재는 목재 단판이나 목재 가공 시 발생하는 나무 자투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공 부산물을 접착제를 이용해 붙이고 열과 압력으로 굳힌 그런 제품이에요. 보통 판상형으로 만들어지고 넓은 판처럼 만들어지고 표준 사이즈가 4피트에 8피트예요. 1220mm에 2440mm. 이게 표준 규격이고 흔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공목재는 합판 MDF, 파티클 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인공목재는 폭이 아주 넓은 목재를 만들 수 있고 원목에 비해 가격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무엇보다 인공목재가 원목이 갖는 수축하고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공 과정에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습도가 변해도 치수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공목재를 이용하는 가구는 조립이 단순하고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조립이 단순하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가공 부산물이나 폐목재를 이용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활용이나 보존 측면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원 활용이나 보존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굳이 새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되니까요. 인공목재 중에서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 등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인공목재 몇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알더라도 개인 소비자가 소량으로 구매하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제가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합판은 통나무를 얇게 잘라 만든 단판, 베니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판을 쌓아서 두께가 있는 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계속 쌓아 올려가지고 두께가 있는 판이 된다는 거죠. 쌓여지는 단판 개수는 항상 홀수계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합판을 봤을 때 앞면과 뒷면의 나뭇결 방향이 같아야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합판은 단판을 쌓을 때 단판 나뭇결 방향을 서로 직각이 되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쌓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쌓을 때 첫 번째, 세 번째가 같고 나뭇결이 같고 두 번째, 네 번째가 나뭇결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홀수계로 쌓아야만 합판의 앞면 나뭇결 방향과 뒷면 나뭇결 방향이 똑같게 돼요. 그래서 단판의 개수는 늘 홀수계로 하는 겁니다. 합판은 합판만으로 가구를 만들 수 있지만 당연히 만들 수 있지만 원목 가구의 뒷판이나 서랍 밑판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치수가 변하지 않으면 좋은 그런 부분에 선택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코어 합판 또는 럼버 코어 합판이라고 하는 목재인데요. 일반적인 합판은 단판을 여러 개 쌓아서 두께를 만들지만 코어 합판은 합판 중앙에 원목 조각을 이어 붙여서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판을 만들고 그 위아래에 단판을 붙여서 만듭니다. 이것도 역시 목재 가공 부산물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저가의 인테리어 내장재 등으로 사용될 수 있죠. 합판류 중에서는 가장 비싼 편에 속하는 게 자작나무 합판인데요. 표면이 깔끔하고 강도가 높고 변형이 적어서 상업용 건물 내장 인테리어에 많이 씁니다. 물론 가구용으로도 많이 사용돼요.
어린이집 교구장이나 의자, 책장 같은 것들 보면 자작합판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자작합판을 이용해서 가구 만드는 걸 좋아하고요. 이게 자작합판을 판매하는 곳에서 등급을 표시할 때 B/BB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표면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나타내는 등급이에요. 표면에 흠집을 수리한 흔적이 몇 개가 있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결함이 있는 부분을 패치라는 걸 붙여가지고 흠집을 수리합니다. 패치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흠집이 없다 아예, 그러면 B. 흠집 수리한 자국이 두세 개 있다, 그러면 S. 2개에서 6개 사이면 BB. 그 이상으로 많으면, 그거보다 많으면 CP로 분류가 되는데, 만약 제가 구매하려는 자작합판 등급이 B/BB라고 써 있으면 그거는 합판의 양면 중에 좋은 면은 B등급이고 그 반대면도 BB 등급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MDF는 미디엄 덴시티 파이버의 약자로 중밀도 섬유판이라는 뜻을 가진 목재예요. 톱밥이나 재단 후 남은 그 부산물을 가지고 목재의 섬유를 뽑아낸 다음에 접착제를 이용해 이걸 반죽을 해서 열과 압력을 가해서 판재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뭐 섬유판 제품이 LDF, 그러니까 저밀도 섬유판도 있고 HDF, 고밀도 섬유판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개인이 소량으로 구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개인이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MDF입니다. MDF는 원료가 되는 목재를 곱게 갈아서 만든 거라 옹이는 뭐 물론이고 나무결 자체가 아예 없는 그런 목재예요. 때문에 조직이 균일하죠. 조직이 균일하기 때문에 표면이 엄청나게 매끄럽게 만들어집니다. 표면이 매끄러워서 페인트 칠이나 시트지를 붙이는 작업을 할 때 완성도가 높아요. 뭐 인테리어를 할 때 몰딩, 문짝, 붙박이장 뭐 이런 작업에 많이 사용이 되고, 원목 가구 제작에도 일부 사용이 됩니다. 뭐 가구 뒷판 같은 부분을 MDF 같은 걸로 만들 수 있어요. 파티클 보드는 저렴한 책장, 싱크대, 신발장, 옷장, 딱 붙박이장이죠. 이 붙박이장 같은 걸 붙박이장을 만들 때 많이 쓰이는 목재인데요. 다른 말로는 칩보드라고도 합니다. 버려지는 목재 가공 부산물을 잘게 조각을 내고 그걸 열, 압력, 접착제로 굳혀서 만들기 때문에 단가가 싸죠. 표면은 MDF처럼 매끄럽진 않아서 페인트 칠을 하기는 힘들고 보통 시트지나 목재 단판, 베니어를 붙여가지고 마감을 합니다. 붙박이장 등의 가구에 많이 쓰이고 뭐 단열재나 차음재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붙박이장이 있으면 거의 이거는 MDF 아니면 파티클 보드로 만들어졌다고 봐도 돼요. 지금까지 합판 MDF 파티클 보드가 어떤 목재인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표적인 인공 목재들의 특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 합판은 뭐 강도, 그리고 선반의 최대, 지지대 없이 쓸 수 있는 선반의 최대 길이, 못 고정력, 내수성, 뭐 모든 항목에서 다른 거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하지만 비싸죠. 자작합판과 MDF가 같은 크기, 같은 두께일 때 가격의 차는 약 8배에서 9배 정도 나요. MDF가 10,000원이면 자작합판은 80,000원에서 90,000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MDF나 파티클 보드는 경제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MDF나 파티클 보드가 서로 약간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강도 측면에서는 MDF가 파티클 보드보다는 강해요. 지지대 없이 쓸 수 있는 최대 선반 길이를 통해 가지고 강도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가정을 했을 때 선반 100mm당 책장 같은 게 있고 그 책장에 책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선반 100mm당, 길이 100mm당 약 3kg의 하중이 작용한다고 했을 때 하드우드 합판이라면 약 810mm까지 중간 지지대 없이 쓸 수 있고, MDF는 710mm까지 쓸 수 있지만 파티클 보드는 610mm가 최대인 것으로 나와요.
MDF나 뭐 파티클 보드 모두 습기에 대한 내구성은 굉장히 약한 편이고요. 인공목재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건강과 직접 관련된 내용인데요. 인공목재라는 게 거듭 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인공목재는 접착제를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착제가 경화된 다음에 뭐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포름알데히드가 어느 정도 방출이 되게 돼요. 이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이죠. 그래서 만약 내 집에 있는 가구들이 포름알데히드를 많이 방출한다면 두통, 눈이 따가움, 피부 자극, 불면증 같은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새집 증후군이죠. 포름알데히드 자체가 건강에 적신호가 되는 물질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인공목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을 KS 표준으로 정해서 그 기준 이상 방출하는 제품은 아예 제품 인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KS 표준 KSF 3101, KSF 3200, KSF 3104에 따르면 일반합판 MDF 파티클 보드 모두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평균 1.5mg per 리터 이하일 때 2원 등급을 얻을 수 있고 0.5mg per 리터 이하이면 이제로 등급, 0.3mg per 리터 이하면 슈퍼 이제로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리그램 per 리터가 무슨 뜻이냐면 ppm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개의 어떤 입자 중에서 몇 개가 포름알데히드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5mg per 리터면 100만 개의 공기 입자가 있고 그 중에 1.5개 정도가 포름알데히드다. 만약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많이 방출하는 게 되겠죠. 방금 2원 등급, 이제로 등급, 슈퍼 이제로 등급 이렇게 세 가지 등급을 말씀드렸는데요. 2원 등급부터 가구 목재로 인증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국가 표준은 2원 등급부터 가구 목재로 인정을 해주지만 환경부는 2원 등급 목재에 환경 인증 마크를 부여하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2원 등급은 환경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자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달청 역시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목재의 기준을 말할 때 2원 등급은 아예 받아주질 않고 있거든요. 이제로 이상은 돼야 정부 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어요. 또 유럽, 일본, 미국 등도 2원 등급에 해당하는 목재는 실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공목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등급이 2제로 이상은 돼야 안심하고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 마지막 장은 참고 삼아 넣어본 건데요.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는 소비자 단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난 5월 25일에 국내 3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구들을 조사해서 목재 등급을 분석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G마켓에 입점한 가구 업체의 21%, 11번가에 입점한 가구 업체의 24%, 옥션에 입점한 가구 업체의 약 9.5%만이 이제로 등급 이상의 인공목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G마켓이라면 100개의 입점 가구 업체가 있으면 그중에 21군데는 이제로 이상 목재를 쓰고 있고 나머지 79개 업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2원 등급을 쓰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 가구를 구매하려고 하실 때 뭐 판단을 잘 해보시면 되겠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고 길어서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요. 뭐 지루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가구를 만드실 때 사용할 수 있는 목재는 원목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구의 용도나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내가 갖고 있는 장비, 그리고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자기 상황에 맞는 목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목으로 만들었다고 뭐 다 좋냐, 다 좋은 가구가 되냐? 그것도 아니고, 뭐 저렴한 자재로 만들었다고 해서 뭐 못 쓸 가구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용도에 맞게, 내 용도와 예산에 맞게 자재를 선택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가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구를 만드시거나 구입하려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